이준호는 그림자 같은 학생이었다. 그가 다니는 대학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였지만 그는 언제나 변두리에 머물렀다.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낡은 옷차림, 더벅머리 아래 감춰진 두꺼운 안경은 그를 더욱 평범하게 만들었다. 아니, 평범함을 넘어 존재감이 희박했다. 그의 주된 서식지는 번화한 학생회관이나 북적이는 강의실이 아니었다. 그는 대학 도서관에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는 오래된 구석, 현대 수학 자료실이 아닌 먼지 쌓인 고전 수학 서적들로 가득 찬 서가 사이를 홀로 유영했다. 그에게 도서관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수학적 우주를 탐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오후 햇살이 도서관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던 어느 날, 이준호는 늘 앉던 창가 자리에서 낡은 연습장에 무언가를 빼곡히 적고 있었다.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빗줄기 속에서 춤을 추는 동안 그의 손에 쥐인 몽당 연필은 쉼없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다.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수학 공식들을 나지막이 중얼거렸고 그의 깊은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맹렬한 집중력으로 빛났다. 그의 주변에는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 런하르트 오일러,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 같은 거장들의 이름이 박힌 달고 다른 고서들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다. 그는 복잡한 미적분 방정식이나 추상 대수학의 난제들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듯 반가워하며 풀어나갔다. 정규 강의는 자주 빠졌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학점이 아니라 수학 그 자체를 파고드는 즐거움이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 쉬웠다. 교수들은 그를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학점 관리에 소홀한 학생으로 치부했고 동기들은 그를 사회성이 떨어지고 현실 감각 없는 괴짜로 여겼다. 아무도 그의 내면에 숨겨진 비범함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저 제 갈 길을 가는 외로운 천재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이준호는 평소처럼 도서관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발걸음을 옮기던 중, 그는 도서관 입구 로비에서 한 무리의 신입생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남학생은 새내기 티가 역력한 얼굴로 잔뜩 풀이 죽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난해한 선형대수학 문제가 펼쳐진 연습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이미 여러 장을 구겨버린 듯 바닥에는 종이 뭉치들이 굴러다녔다. 남학생은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아, 정말 모르겠어. 교수님은 왜 이런 문제를 내시는 거야? 절망 섞인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준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미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천천히 남학생에게 다가갔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남학생의 손에 들린 연필을 조용히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남학생의 연습장 위에 몇 개의 기호와 숫자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침없고 명확한 풀이 과정은 단 3줄 만에 복잡했던 문제를 단순 명료하게 해결해버렸다. 남학생은 멍하니 그가 써 내려간 풀이를 바라보았다. 그 완벽한 논리에 그는 얼어붙은 듯했다. 이준호는 연필을 다시 남학생에게 돌려주고는 고개만 살짝 끄덕인 뒤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남학생은 뒤늦게 저기요 하고 그를 불렀지만 이준호의 뒷모습은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남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연습장을 내려다보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눈앞에서 마법처럼 풀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심이 떠올랐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이가 있었다. 바로 수학과에 새로 부임한 강 교수였다. 그녀는 기존 학과 교수들의 고루하고 보수적인 태도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처지였다. 그녀는 이준호의 빠른 풀이 방식과 그 안에 담긴 독창성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저 학생은 누구지 왜 이제껏 눈에 띄지 않았던 걸까? 그녀의 흥미는 순식간에 증폭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준호의 평범한 외모 뒤에 숨겨진 빛을 찾아낸 듯 빛나고 있었다. 이준호는 언제나 목에 걸고 다니는 낡고 단순한 나침반 모양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표면이 닳아 희미해진 나침반은 그의 유일한 장신구였다. 그는 가끔씩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어루만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눈빛은 아득한 과거를 회상하는 듯 아련해졌다. 그것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수학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세계를 처음으로 보여준 한 사람과의 소중한 기억을 담고 있었다. 그 기억은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상처와 열정의 근원이었다. 그는 나침반을 조용히 주머니 속에 넣고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수학적 사색 속으로 침잠했다. 아무도 그가 그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수학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천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직은 대학 캠퍼스에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의 열기가 뜨거웠다. 수학과 복되는 학생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대회 관련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모두가 이번 대회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알릴 기회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이준호에게 이 대회는 그저 또 하나의 복잡한 수학 문제들의 집합체일 뿐. 개인적인 명성이나 인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여전히 도서관 구석에서 자신만의 문제에 몰두해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도 곧 깨지게 되었다. 수학과 학과장 최 교수와 부교수 박 교수는 이번 올림피아드 대표팀 선발의 핵심 인물이었다. 최 교수는 학과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자였고, 박 교수는 그의 그림자처럼 행동하며 실리적인 이득을 챙기는 인물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학교의 명성을 드높일 엘리트 학생들만을 선발하는 것이었다. 최 교수는 지난 학기 이준호의 성적표를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준호라, 미적분학은 만점인데 개론 수업은 낙제라니 수업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증거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다. 박 교수가 옆에서 거들었다. 네, 교수님, 그는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괴짜입니다. 규율을 따르지 않는 학생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팀워크를 해치기 마련입니다. 최 교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준호의 이름을 대표팀 후보 명단에서 지워버렸다. 이런 학생이 대표팀에 들어가는 건 학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야.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한들 기본이 안 된 학생은 필요 없어. 그의 결정은 확고했다. 박 교수는 은밀히 미소를 지었다. 이준호 같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는 그들에게 방해만 될 뿐이었다. 선발 결과는 학과 게시판에 공고되었다. 이준호는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수학적 재능이 단순히 출석 점수나 규율 위반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폄하된다는 사실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순수한 수학적 질문이 이상한 아이라는 편견으로 무시당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세상은 또다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좌절과 분노가 뒤섞인 억눌렸던 열정의 불씨였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단순히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다. 수학에 대한 자신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이 낳은 자신의 능력이 폄하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최 교수는 이준호에게 학사 경고를 주며 지난 학기 수강하지 않았던 고등 미적분학 특론을 다시 수강하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과목은 최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수업이었다. 최 교수는 노골적으로 이준호를 불러 말했다. 이준호 군, 자네처럼 수업에 빠지고도 좋은 점수를 받으려 하는 건 교수와 학과에 대한 모독이야, 이번 학기. 내 수업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네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걸세. 그의 말에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이준호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이준호에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었다. 그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다. 도서관 구석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자신만의 수학적 세계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수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했다. 그날 밤 이준호는 평소처럼 낡은 노트 대신 새로운 노트 한 권을 펼쳤다. 그의 손에는 몽당 연필 대신 그가 아끼던 나침반 목걸이처럼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만년필이 쥐어 있었다. 펜촉은 종이 위에 단호하고 힘찬 선을 그었다. 그는 노트에 증명 프루프이라는 단어를 썼다. 단순한 수학 문제의 증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오해와 편견에 대한 그의 존재 증명이었다.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잠들어 있던 천재성을 깨우고 세상의 중심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마쳤다. 비록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이 거대한 권위의 벽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수학이었다. 이준호에게 고등 미적분학 특론은 단순히 학점을 위한 과목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 교수가 그에게 던진 도전이자 동시에 그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무대였다. 그는 매주 강의실에 나타났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맨 뒷자리에 앉아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두뇌는 교수의 모든 설명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었다. 최 교수는 그런 이준호의 태도를 건방지다고 여겼고 그를 더욱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어느 날 학과 내 주요 교수들이 모인 정기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에게는 학과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다. 강 교수도 참석했지만 그녀는 신참 교수라 발언권이 미미했고 주로 고루한 학과 분위기에 불만을 품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준호는 세미나 강당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세미나의 하이라이트는 최 교수와 박 교수의 공동 발표였다. 그들은 최근 몇 년간 자신들이 매달렸던 난제를 공개하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다변수 함수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빔 프로젝터로 난해한 문제 공식을 띄우며 거만하게 말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 학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아직 그 누구도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매달렸습니다만 박 교수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네, 이 문제는 단순히 계산 능력을 넘어 깊이 있는 통찰력과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문제의 어려움을 과장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교수들과 소수의 우수 학생들은 감탄하는 듯 보였다.
그들은 최 교수와 박 교수의 지적 능력에 경외심을 표하는 듯하였다. 최 교수는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으며 강단에 섰다. 자, 그럼 혹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감히 도전해볼 용기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의 말은 도전에 앞서 이미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오만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의실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때였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준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어쩐지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최 교수와 박 교수는 이준호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은 이준호가 무슨 엉뚱한 소리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강단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최 교수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준호는 이미 강단에 올라 분필을 집어들었다. 칠판에는 최 교수와 박 교수가 자랑스럽게 제시했던 난제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이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분필을 쥐고 망설임 없이 공식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너무나도 빨랐고 그의 풀이는 너무나도 간결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전개되었다. 그는 기존의 복잡한 증명 방식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개념과 정리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놀랍도록 우아하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타올랐고 그의 두뇌는 마치 초고속 컴퓨터처럼 빠르게 연산하고 있었다. 사각거리는 분필 소리만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모든 교수와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이준호의 풀이를 지켜보았다. 최 교수와 박 교수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거나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저런 애송이가 감히 우리 문제를 푼다고. 하지만 이준호의 풀이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얼굴에서는 점차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며들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이준호가 칠판에서 내려가는 공식들을 쫓아가느라 바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가 눈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강 교수는 이준호의 풀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경탄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준호의 천재성을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 전율이 일 정도였다. 그의 풀이에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깊은 통찰력과 아름다운 논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천재성을 숨기고 있던 학과 교수들의 어리석음에 분노를 느꼈다. 이준호는 마지막 공식을 쓰고 분필을 내려놓았다. 그의 풀이는 완벽했다. 그는 뒤돌아 최 교수와 박 교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감이나 오만함 대신 그저 수학적 진실을 드러냈다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최 교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애써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떨리는 손과 굳어버린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 교수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 교수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준호를 비난하듯 말했다. 자네, 이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어디서 베껴온 건가? 이런 난제가 이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어. 이건 분명히 사기야. 그는 이준호의 재능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과 질투심이 그를 지배했다. 이준호는 최 교수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강단에 놓인 마이크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최 교수님, 박 교수님,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연구해 오던 문제입니다. 해답은 이미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풀이는 그 어떤 참고 자료도 없이 저의 순수한 사고로 도출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한 진실성이 담겨 있었다.
최 교수는 분노에 찬 얼굴로 박 교수에게 눈짓을 보냈다. 박 교수는 최 교수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이준호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증명해보게. 자네가 정말 그 정도 재능이 있다면 앞으로 있을 중간고사에서 만점을 받아보게. 특히 내 과목에서. 그들은 이준호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시험하려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 교수는 이준호를 향해 다가가려는 듯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최 교수와 박 교수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이준호는 이미 자신의 싸움을 시작한 뒤였다. 그는 이제 숨겨진 천재가 아니었다. 그의 빛나는 재능은 엘리트 교수들의 오만함 속에서 강렬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 교수와 박 교수는 이준호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들은 학과장으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이준호의 고등 미적분학 특론, 중간고사를 마치 공개 심판대처럼 만들었다. 시험은 학과 내에서 가장 큰 강당에서 치러졌다. 평소라면 텅 비었을 강당은 호기심과 기대감에 찬 학생들, 그리고 싸늘한 시선으로 이준호를 주시하는 몇몇 교수들로 북적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준호가 마치 서커스장의 광대처럼 보였다. 시험 당일 아침, 이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밤샘 연구를 마친 후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고 강당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늘 그러했듯이 낡은 만년필이 쥐어 있었다. 그에게 이 시험은 단순히 학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순수한 수학적 열정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침묵의 외침이었다. 강당에 들어서자 최 교수와 박 교수가 맨 앞자리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감을 확신하는 듯한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교수는 이준호가 자리에 앉는 것을 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자네, 컨디션은 어떤가? 오늘은 자네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될 걸세. 이 시험이 자네의 수학 인생을 결정할 것이야. 이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정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주변의 웅성거림과 시선들이 그의 의식을 맴돌았지만 그는 곧 자신만의 세계로 침잠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숫자와 공식만이 가득했다. 시험지가 배부되었다. 이준호는 시험지를 받아들고는 눈을 크게 떴다. 최 교수와 박 교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평소 수업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극도로 난해한 문제들을 출제했다. 그것은 전공 심화 과정에서도 다루지 않는, 사실상 학부생이 풀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들이었다. 특히 마지막 문제는 최근 국제수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해결 난제 중 하나였다. 최 교수는 이준호를 완전히 좌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넣은 것이었다. 그는 이준호가 이 문제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싶어 했다. 강당 안에는 연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다른 학생들은 시험지를 받아들고는 이내 경악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게 뭐야, 미쳤어. 교수님이 작정했네. 몇몇은 시험지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이 시험은 명백히 이준호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준호는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그의 미간에 살짝 주름이 잡혔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에게 던져진 거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펜을 들고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시작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그의 두뇌는 번개처럼 빠르게 연산했다. 최 교수는 시계를 흘끗 보며 말했다. 자, 시간은 충분하지 않네. 신중하게 풀도록 하게. 그의 말은 이준호에게 더 큰 압박을 주기 위함이었다.
박 교수 역시 홀을 돌아다니며 이준호의 시험지를 훔쳐보려 애썼다. 그들은 이준호의 실패를 확신했다. 강 교수는 맨 뒤쪽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그녀는 이준호의 재능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시험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마치 이준호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준호 씨, 제발. 그녀의 마음속에서 간절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당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오직 이준호만이 펜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수학적 영감의 절정에 다다른 듯 거침없이 풀이를 이어갔다. 종이 위에는 복잡한 기호와 숫자들, 그리고 아름다운 논리의 흐름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최 교수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다. 시험 종료 10분 전. 그는 이준호의 자리에 다가가 시험지를 흘끗 보았다. 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이준호는 마지막 문제에 매달려 있었다. 설마 저 미해결 난제를. 최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준호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이준호는 최 교수의 시선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오직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이준호의 손이 멈칫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지막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는 잠시 벽에 부딪힌 듯 보였다. 최 교수는 그 모습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한계는 명확해. 결국 저 애송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박 교수 역시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이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뇌리 속에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준호야, 수학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거야. 그의 목에 걸린 나침반 목걸이가 차가운 땀방울에 닿았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맹렬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새로운 통찰을 얻은 듯 펜을 다시 들고 마지막 계산을 시작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최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 모두 펜을 놓으시오 라고 외쳤다. 학생들은 안도감과 좌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이준호는 마지막 공식을 쓰고 나서야 펜을 놓았다. 그의 시험지는 빈틈없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시험지를 제출했고 최 교수는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는 그의 얼굴을 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 시험의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할 터였다. 최 교수는 이준호의 시험지를 들고 연구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준호가 마지막 문제까지 풀었을 리 없다고 확신했다. 박 교수 역시 최 교수의 옆에 서서 시험지를 들여다보려 안달이 나 있었다. 그들은 이준호의 완벽한 패배를 학관의 다른 교수들에게 공표할 생각에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자, 어디 한번 볼까? 최 교수는 비웃듯이 중얼거리며 이준호의 시험지 첫 장을 넘겼다. 첫 번째 문제, 완벽한 풀이였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두 번째 문제, 역시 군더더기 없는 논리와 정확한 답이었다. 최 교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박 교수도 옆에서 침을 꿀꺽 삼켰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제. 모든 문제의 풀이는 기성학자들이 감탄할 만한 수준의 깊이와
독창성을 담고 있었다. 최 교수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박 교수의 입은 경하게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문제들이 눈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우아하게 풀려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마지막 문제가 남았다. 국제수학계의 미해결 난제. 최 교수는 손을 덜덜 떨며 시험지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준호는 그 난제를 완벽하게 풀어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시된 모든 부분적인 증명들을 압도하는 놀랍도록 간결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증명 방식을 제시해 놓았던 것이다. 그의 풀이는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빛처럼 명쾌했다. 최 교수는 시험지를 든 채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지식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박 교수는 시험지를 빼앗아 들고는 황급히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미친 듯이 움직였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최 교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준호의 재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과 질투심이 그를 지배했다. 이건 분명히 사기야. 어디서 베낀 거겠지. 이런 난제를 학부생이 풀 리 없어. 그는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준호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복수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시험지를 찢어버리려는 듯 손을 들어 올렸다. 그때였다. 연구실 문이 벌컥 열리고 강 교수가 급하게 들어섰다. 그녀는 이준호의 시험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최 교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최 교수의 분노에 찬 표정과 그의 손에 들린 이준호의 시험지가 들어왔다. 강 교수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렸다. 교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강 교수는 다급하게 외치며 최 교수의 손에서 시험지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는 빠르게 이준호의 풀이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소리쳤다. 이건 혁명입니다. 이준호 학생은 이 미해결 난제를 풀어냈습니다. 그것도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도 우아하고 완벽한 방법으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최 교수와 박 교수는 강 교수의 외침에 더욱 당황했다. 강 교수는 시험지를 들고 연구실을 뛰쳐나갔다. 이걸 모든 교수님들께 보여드려야 해. 지금 당장. 그녀는 학과 사무실로 향했다. 학과 사무실에는 다른 교수들이 모여 최 교수와 박 교수가 곧 발표할 이준호의 실패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준호가 오만한 최 교수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었다며 비아냥거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 교수가 피에타처럼 시험지를 들고 들어왔을 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여러분, 이준호 학생의 시험지입니다. 강 교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시험지를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다른 교수들은 호기심 반, 불신 반의 시선으로 시험지를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에이, 설마, 겨우 저런 애송이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이준호의 풀이를 따라가기 시작하자 표정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던 눈빛이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경탄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완벽한 논리와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압도당했다. 한 교수는 말도 안 돼. 이 난제를 정말 해냈어. 하고 중얼거렸다. 다른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더욱 자세히 풀이를 분석했다. 그리고 이내 감격에 찬 탄성을 터뜨렸다. 이건 세기의 발견이야. 이준호는 천재야. 강당 안에는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준호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이나 승리감 대신 그저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의 천재성이 마침내 세상에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최 교수와 박 교수는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에는 수치심과 함께 자신들의 오만함에 대한 뒤늦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자신들의 명예, 권위, 그리고 학계에서의 입지까지. 이준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빛나는 재능과 굳건한 정신력으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편견을 부수고 우뚝 선 진정한 천재였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지성과 열정이 권위와 오만함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명이었다. 이준호의 기적 같은 시험 결과가 발표된 후 대학 수학과는 전례 없는 폭풍에 휩싸였다. 최 교수와 박 교수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렸다. 그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비열한 음모는 백일에 드러났다. 학내 게시판과 언론은 그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맹렬히 비판했다. 결국 최 교수는 학과장직위는 물론 모든 교수직에서 해임되었고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맞았다. 박 교수 역시 감봉과 함께 주요 보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한때 엘리트라 불리며 오만했던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며칠 후 이준호는 강 교수의 연구실로 찾아갔다. 연구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싱그러운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이준호를 맞이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준호 학생, 정말 대단했어요. 당신의 재능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강 교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이준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교수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제 풀이를 알아봐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또다시 좌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강 교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당신은 원래부터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그 빛을 가로막고 있던 먼지를 조금 걷어낸 것뿐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처음에는 당신을 그저 특이한 학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의 선입견이 당신의 진정한 재능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 교수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이었다.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저는 오히려 교수님 덕분에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저의 재능을 숨기기에 급급했으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어린 시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재능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났다. 강 교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격려했다. 그때였다. 연구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 교수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수치심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이준호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준호 학생, 그리고 강 교수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비열한 방식으로 당신을 모욕하려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늦었지만 당신의 천재성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난 과오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호는 박 교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분노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그의 짧은 대답은 박 교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박 교수는 후회와 속죄의 마음으로 이준호의 연구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자원했다. 그는 이준호가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이준호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앞장섰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이준호와 강 교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준호는 더 이상 외로운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학교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최신 연구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강 교수는 이준호를 자신의 연구 조교로 임명하고 그의 천재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준호는 올림피아드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여 팀원들에게 새로운 풀이 방식을 가르치며 팀의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의 존재는 팀의 큰 활력소가 되었다. 강 교수의 연구실에서 이준호와 강 교수는 마주 앉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 씨, 이제 당신의 재능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더 큰 세상에서 당신의 수학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강 교수가 말했다. 이준호는 미소 지었다. 네. 교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처럼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목에 걸린 낡은 나침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나침반은 이제 그에게 길을 잃은 자가 아닌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자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지난날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이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수학과 교수들의 오만함에 가려졌던 그림자 속의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세계 수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학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최연소 필즈상 후보, 혁신적인 수학 난제 해결자와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겸손했고 그의 눈빛은 처음 수학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어린 시절의 순수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준호는 수많은 국제학회에서 기조 강연을 했고 그의 독창적인 이론은 전 세계 수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어려운 환경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박 교수의 적극적인 도움과 강 교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준호 수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전국 각지의 소외된 지역을 찾아다니며 수학 영재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는 종종 재단이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다. 딱딱한 수학 이론도 그의 설명을 거치면 마치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변했다. 아이들은 그의 따뜻한 가르침 속에서 수학의 즐거움을 깨닫고 자신감과
꿈을 키워나갔다. 강 교수는 이준호 수학재단의 총괄이사로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재단을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학관의 보수적인 시선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그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녀는 가끔씩 옛 학과에서 최 교수와 박 교수가 이준호를 모욕하던 순간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는 그때의 분노와 함께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겉모습이나 편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준호와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박 교수 역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하며 물심양면으로 재단을 도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이나 비열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이준호를 존경했고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기 위해 헌신했다. 그는 이제 학과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초여름날, 이준호 수학재단이 후원하는 전국 청소년 수학 캠프가 열렸다. 재단 설립 후 가장 큰 행사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수학적 재능을 겨루고 서로 교류하며 꿈을 나누는 자리였다. 행사의 마지막 날, 이준호는 강당에 마련된 무대에 올랐다. 그의 뒤편에는 검은 칠판이 놓여 있었고 칠판 위에는 그가 직접 쓴 아름다운 수학 공식이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펼쳐져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저는 한때 수학이 저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의 편견과 오해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학은 결코 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수학은 저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자 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서 수학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수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일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연설에 집중했다. 연설이 끝난 후 이준호는 학생들과 함께 강당을 나섰다. 한 무리의 어린 학생들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제잘거렸다. 선생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처럼 멋진 수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준호는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의 목에 걸린 낡은 나침반 목걸이는 햇살 아래 반짝였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외로웠던 과거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걸어온 용기 있는 여정과 수많은 그런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강당 밖으로 나왔다. 저 멀리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캠퍼스에는 싱그러운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의 삶은 이제 수학 공식처럼 아름답고 명쾌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역경과 고통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화와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수학적 진리만큼이나 아름다운 인생의 해답을 찾은 듯 했다. 그의 삶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빛나는 미래를 향해 이준호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저희가 더 많은 영감, 어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